오늘 이제 그 공매 실전 투자 이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총 24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주에 거쳐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강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공매 이제 1강, 2강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사례 같은 경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공매를 해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 지금 13가지 갖고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 갖고 우리가 요것만큼은 알고 있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에다가 책에 놓죠. 이 책에다가 어떤 분들은 또 이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또 책은 안 사고 강의만 들으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 몇 페이지 있냐면 36에서 64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50분에 거쳐서 이 강의하게 되는 것들은 한 책에 한 30페이지 정도에 있는 거예요. 36에서 64에 있는 페이지.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요 책에 이 교재에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에 되어 있는 내용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5가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은 공매로, 2분의 1 지분은 경매로 동시에 매각되는 사례에서, 이 사례가 어디서 나왔냐? 내가 한 2006년도인가요? 실제 낙찰받은 사례예요. 이 낙찰받은 거 갖고 투자 대비 뭐 3배 남긴 거죠. 엄청난 이익을 낸 거예요. 그랬던 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분의 1 지분은 이제 공매가 진행되고 2분의 1 지분은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단독주택 재개발이 진행되어 있는데, 내가 요즘에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잘리네. 아파트 투자의 비밀. 이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단독주택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은 이미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폐지됐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건물 헐고 지어지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은 재개발 방식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던 이러한 사항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선생님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있을까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책까지 지금 이제 출간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쓸데없는데 이 머리 쓰면서 머리 아파하지 말라고 제가 머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 안 해주면 또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시네.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이런 얘기 할까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 거죠.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2분의 1은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2분의 1은 이제 공매가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산 공매 이 사건, 이 검색하면 지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이 물건이 나와요. 이철민 집인, 이 이철민은 가명이에요. 성만 갖고 나머지 이름은 다 틀려. 일부러 바꾼 거예요.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철민 2분의 1 지분이고, 법원 경매에서 2분의 1 지분은 이게 이철수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야. 동생 지분은 공매, 형 지분은 경매. 이렇게 참 아이나자.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할 때 계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해서 너 강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그 물건을 이제 보면, 사진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진을 제가 봐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라 이거를 헐고 건물을 짓게 되면 4층짜리 집을 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층은 상가를 짓고 3, 4층은 주택을 지으면 딱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요 일산역이라 이런 상태인데, 이 지역이 단지역이라 요게 이제 내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재건축을 못 해요. 단독주택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도로 옆에는 붙어 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 시행사 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시행사라는 거는 이제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 요즘 삼성이나 대우 이런, 또는 이제 LG자이 이런 회사를 시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 시행사는 그거를 짓도록 주관하는 업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시행사 회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좀 팔으라고. 그래서 제가 좀 내가 어떤 걸 돈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돈을 받을 방법은 이거 내 건데 나는 그 가격에 못 판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자는 밖에 안 나오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손님 거를 내가 투자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려면 손님들은 그렇게 안 팔라고 한다. 얘기하기 편하죠. 또 제가 이제 중개 법인도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중개 법인이니까 나한테도 중개 수수료 한 500만 원 달라 그래서 500만 원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핑계 대면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일한 또 소개 수수료도 또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뭘 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거는 손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절충하려도 안 된다. 이랬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싸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일산역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죠. 이건 최근 사진을 내가 찍어놓은 거, 이거. 최근 사진을. 이때 사진 찍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책 쓰면서 내가 이거 최근 사진 들어섰고, 그리고 여기에 낙찰 받을 땐 딱 이거 보고 여기 하고 3년 있다가 이 뒤쪽에 공면 물건이 나와서 가는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내가 이걸 뒤에 있는 걸 살 때 이게 3년 비과세 정도 되는 그런 시점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주택은 다 쓸었고 집에 아무도 안 살아요. 이미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이사 갔더라고. 그래서 공매 사건 이 번호가 주소는 다 맞는 거예요. 655에 119이고, 이것이 이제 감정가가 얼마에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 1억 8,300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006년 1월 3일 날 그 감정 평가를 했고, 이것이 이제 보면 언제 매각이 절차가 진행되냐 하면은 낙찰 받은 날짜가 2006년 3월 22일이네요. 그래서 1억 2,500에 낙찰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분이라 감정표 싸게 했지만 3배 정도 되게 팔았죠. 그 회장님이 이제 세금도 대신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 정산이 다 돼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2분의 1은 이제 경매가 진행된 거고 형이잖아요. 이철민이가 형이네. 59년생. 이철민 지분은 이제 공매. 이철수 지분은 동생 지분은 강제 경매. 형 지분은 이철민 지분은 이제 공매. 두 형제가 사이좋게 경매도 당하고 공매도 당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이루어졌죠.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공매로 낙찰받고 고양지원에 가가지고 공의자 우선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양지원에 있는 경매
계장이라는 사람이 웃더라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공의자고, 이걸 낙찰받고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내가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보죠. 이게 실전에도 이게 많이 나오고, 지금도 지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자, A가 2분의 1이고, 주택이 B가 2분의 1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요. 지분 경매죠. 뭐 이게 또 지분 경매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위에가 쓰니까 저기 타이틀 때문에 안 보이니까 밑에다가 보면 요게 지분, 이 화면 위에다 쓰니까 저기 제목에 가려서 안 봐요. 그래서 요것도 지분 경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는 지분 경매가 진행되고, 지금처럼 이거는 지분 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먼저 낙찰받나?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의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6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법원 애들이 우습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이런 거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자 우선 매수라는 건 이 하나의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 수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의자 우선 매수 주도록 하는 그 법제도에 따라서 공의자 우선 매수 해주고, 그리고 뭐 그 공의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 올려주는 거죠. 그거 하나뿐인데 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제 한 거니까. 그래서 공의자 우선 매수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죠. 그때는 1회만에 한해서 공의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1회에 한해서 공의자 우선 매수 하죠. 공매도 이 공의자 우선 매수는 이제 한 번밖에 못 해요. 이 공의자 우선 매수 제도가 나왔으니까, 공의자 우선 매수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 결정 전에 공의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당일날 가보면 여러 사람 입찰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서초동에 사는 김동희 씨가 최고가를 응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의자 우선 매수를 할 사람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다면 이 서초동 사는 김동희 씨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의자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결정이 여기 나오죠. 법원 경매는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공의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나 공매에서는 어떠냐? 공매는 낙찰자가 결정이 돼. 공매는 어떻게 하냐면, 입찰이 이제 암지상 같은 건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에 입찰서 제출과 플러스 입찰 보증을 납부해야 돼요. 하게 되면 목요일 날 11시 정도에 낙찰자를 결정하죠. 이게 낙찰자 결정은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해요.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자. 이렇게 용어가 좀 달라. 어쨌든 이렇게 나오려면 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서 언제까지? 매각 결정 전까지. 매각 결정은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하고, 이때부터 잔금을 납부. 이렇게 매각 결정 전부터 낙찰자가 결정되고 요때 사이에 공의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고, 우선 매수 신청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에서 공시자 우선 매수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하게 되는 거고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매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3일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거죠. 하이에. 요게 경매와 공매의 차순위 매수 신고와 공시자 우선 매수 하는 제도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으면 되고요. 이해 가시죠? 에? 안 가요? 가죠? 이렇게 내가 이제 공매나 경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로 비교해서 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공매는 1회 이상 그 차순위 공시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제 공시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넣고 입찰 보증물 갖다가 매수 신청 보증물 넣지 않으면 이미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매수 신청 보증 넣고 취소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매는 낙찰자 결정이 되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1회니 2회니가 의미가 없다. 하지만 1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공매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하는데 그것도 1회에 한정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좀 공매의 좀 다양한 걸 좀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실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보면 그래서 경매 공매에서 제가 공매로 낙찰을 받고 경매에서 그 공시자 우선매 신청한 사례인데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지금처럼 본인과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내용이야 뭐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여기 나오죠. 입찰이 2명이 들어왔어요. 1등했죠.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최저가를 쓰고서 낙찰 받으려고 그래. 최저가가 얼마냐? 1억 9,080만 원인데 1억 9,080만 원 썼죠? 이걸 왜 그랬었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 이러한 물건은 나 아니면 이 차를 못 들어와! 누가 들어오겠어! 이렇게 나오지요. 천만의 말씀. 왜? 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내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쓰면 내가 100점 100승해.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을 읽거든요. 전문가들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특수물건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낙찰 3배 남기고 파는데 이까지 거 뭐 얼마야? 얼마 더 쓴 거요? 한 2천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정도 더 쓴 거죠? 의미가 없죠. 이거 낙찰 받을 때 이거 70%도 대출 받았어요? 신정동 가면 새마을금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전무님이 그때 여성분이었는데 가가지고 내가 브리핑했어. 이 가치가 얼마인가? 나 이거 현금 청산 받았어요? 현금 청산? 분양시청 안 하고 현금을 받아서 현금청, 이것도 현금 청산이야. 근데 현금 청산은 받아도 현금 청산을 비싸게 줬죠. 이거 현금 청산 받으러 갔더니 줄이 끝도 없더라고. 그렇죠. 뭐 다 그날 와서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명절 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릴 때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나는 줄 안 서고 들어갔어요. 명절 때도.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 없더만. 내가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기다리고 탁 앉았어, 의자에. 그때 내가 전투경찰이었거든요.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 당시에 좀 무서운 시기였잖아요. 막 자세한 얘기하는. 그리고 이번에 어떠냐? 이거 현금 청산 갈 때도 똑같았어요.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회장님만 전화 딱 했어요. 저 갈랍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줄이 끝도 없는데 이걸 기다리고 가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 하니까.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치기로 얼른 돈 받고 나왔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때요? 명절 때도 그렇게 빠져나갔죠? 이거 이렇게 빠져나가죠? 너무 회장님 아주 어쩔 줄 그냥 가면 안 파는 거니까 안 팔면 못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요것도 제가 요거는 내가 이제 그 낙찰 받아준 거예요, 지인.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례를 보면. 이 사례가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이게 전부 실전의 사례고, 지금도 검색하면 다 나와. 사건 번호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공매, 이 온비도 이거 치면요, 다 나와. 이 관리번호 치면. 지금 이게 감정가가 7억 5,320만 7,500원이었는데,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느냐면, 3억 7,66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4억 2천에 낙찰받았어요. 4억 낙찰받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주택인데, 이게 상수역이에요. 지금 뭐 다 아파트 상수역인데, 이때 2층짜리고, 여기 뒤에서 찍은 거고. 바로 여기 상수역이, 여기인데, 여기니까 한 3, 4분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에 임대차네, 여기 보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냐면, 이강민이가 하고, 이강민이가 95년 5월, 6월 30일 날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선순위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 인수해야 돼요. 이 박미 씨 같은 경우도 말소기도 빨라요. 그러나 서순양이 늦어요. 여기 말소기준 권리 있을걸요. 뒤에 보면.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 5월 20일, 이거는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돼요. 보면 알겠지만, 이 새마을공고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죠.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 이게 중복되는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공매로 낙찰받아 취소가 됐죠. 말소기준 권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 5월 26일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 선순이죠. 이 사람은 후순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 내가 나중에 수정해놨지만, 내가 입찰 들어갈 때는 이 사람 보증금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박미 씨하고 서순양 씨는 이 가명이에요. 이 사람은 법원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법원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 입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새마을금고에다가 경매 신청한 새마을금고, 북부 새마을금고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은 아들이래. 아버지가 소유자인데 아들이야. 대항력 없죠.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이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대. 무상거주 확인서 쓰면 대항력 없어요. 아주 요즘엔 대법원 본래가 아주 확정됐죠. 본인이 무상거주 써줬다 그러면 대항력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모르겠더라고. 보증금 1억이라면 1억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변 부동산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게 이 주택이 6억 5천에 매매계약서 쓰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임대차 내역을 잘 알더라고. 이 박민희 씨가 나이가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이 보증금이 2,500이라고. 이 사람은 6천인데. 근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공매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어땠냐? 배분요구 종기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까지? 배분계산서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배분요구 계산서를 언제 작성했냐?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잔금 납부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 배분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배분기일로부터 역산해서 14일 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계산서 작성할 때까지 그 권리신고 배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도 아파트, 여기 그 강남의 반포터미널 보면 미도 아파트에 있어서, 그 아파트에 그가 공매가 들어갔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3억이었어요. 그 사람이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안 해가지고,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 요구라고 하지만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5억 5천 정도 됐나요?
그 3억을 인수하니까 그게 한 3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MBC 9시 뉴스에서 저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다. 그거로. 3억에 사는 거잖아요. 낙찰받고 나가지고 배분계산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하면 인수하는 게 없어졌죠? 그 반값에 사는 3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부에 검색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9시 뉴스 가가지고 25초 동안 생방송에 출연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카페 가면 제가 출연했던 이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울산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MBC 9시에 그 앵커가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나한테 선생님 금요일날 9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고를 치지 않고 나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영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꼭 출연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낙찰받고 배분 요구하면 돼. 이것도 배분 요구 해놨어요. 그래서 배분 요구하니까 인수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그걸 4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4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4억 2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3억 7,770만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떠냐? 여기 MPL로 9천만 원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기에 채권 담당자 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억 2천에 인수받으면 낙찰 받으면 지금 이 9천만 원짜리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 이 사람. 왜냐면 이게 북부 새마을금면 4억 8천이죠. 임차인들 최우선 면제 받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 이 사람이 취소해달라고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천만 원 주면 취소해준다 그랬어요. 3천만 원 하자는 거예요. 노했어요. 이거 시세 차이가 굉장히 나오는 거죠. 4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6억 5천에도 안 팔았던 거 이게. 결국은 거의 잘만 하면 한 3억 정도 이게 시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4천만 원 주면 입찰 보증만 들어가고 취소하고 4천만 원 받으면 취소해 줄만 하더라고.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니까 그때 4천만 원 들고 왔더라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채무자한테 확인한 거죠. 이 내역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채무자에게 4천만 원 주기로 하고, 이 내역을, 임차인 내역이라는 걸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억 7,700 쓴 사람은 이 소유자하고 이양구 씨라는 사람하고 이제 좀 단합해가지고 이 정보를 캐서 4천만 원 주기로 낙찰 받았는데 자기가 입찰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자기 단독으로 입찰 들어가려고 방법을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누가 있냐? 김동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 나는 주변에 다녀보니까 여기 임대차 내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장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메뉴 먹고 살라고 하죠? 어때? 이게 지금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가 어디서 계약을 할 때 어디서 하겠어요? 부동산 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면 선순입차인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이 이 다리까지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약한 사람들은 내가 뭐 좀 방송인 사이에 제가 이게 녹화로 남는데 이거 갖고 또 이게 나쁜 표현할 수 없잖아. 머리를 잘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리는 좀 고생을 해야 돼. 다리가 고생하면 어떻게 돼? 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죠.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기 싫고도 머리도 쓰기 않고 그리고 뭐냐? 돈만 벌고 싶다. 그게 뭐냐? 나쁜 마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돈도 안 줘. 누가 돈을 주겠어? 나같이 열심히 뛰는 사람은 왜? 머리도 좋죠. 김동선은 머리도 좋지. 그리고 뭐가 좋아? 또 열심히 노력도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책도 30권 썼잖아. 여러분 책 쓰면 내가 무슨 돈이 되겠어? 이 책 하나 써가지고 얼마나 낫겠어 이거? 이거 책 하나 쓰냐 제가 한 1년 썼거든요 이 책을. 그래 얼마나 낫겠어 제가? 몇 천만 원 남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1년 동안 했으면 몇 억을 벌었겠어. 이제는 이제 이거 쓰고 이거 출간하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이 다음 주에 나오고 나면 지금 이 배당이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정리해서 개정판을 내고 나서는 더 이상 한 책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걸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머리만 갖고 되겠어요?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낙찰받은 거 이거. 6억 5천에도 안 팔았던 거. 그래서 이한국 씨를 난 명도할 때 1, 2, 사무실까지 불러드리세요. 현장 잘 안 가요. 오라 그랬더니 왔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들한테 아직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6억 5천에도 안 팔았던 게 4억 2천에 팔렸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아주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아주 휴지 조각으로 생각한대요. 매일 만나면 그냥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채권자, 돈 못 받은 채권자들이 매 집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걔가 도망가는 집도 가르쳐 줬죠. 야간에 도주하는 거예요. 야간 도주하는 거죠. 왜 채권자들이 못 따라오게끔. 그 절대 이사간 집에서 전입신고 하지 말고 살아라. 그걸 못 찾지. 전입신고하는 못 찾아요. 그런 게. 자, 이 두 번째 사례죠. 이번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것도 낙찰받은 거 내가. 이게 대박난 사건이야 이게. 이게 특수물건이요. 자, 이게 감정가가 얼마였냐? 감정가가 이 감정가가 왜 안 나오냐? 이 옛날 거라 어쨌든 이게 땅이 646평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이제 얼마였냐면 7억 2,900에 떨어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지상에 연립주택이 14가구가 있어가지고 감정가를 적게 잡으면 이 당시에 보니까 10억이 넘겠더라고.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았냐? 4억 천에 낙찰받은 거예요. 이게 재개발 지역에 상곡 재개발의 대우자동차 뒤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건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상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립주택이 있는데 지상에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는 4가구씩 있어요. 그러니까 3, 4, 12, 12가구에다가 지하에 2가구가 있어서 14가구가 있어요. 있는데 땅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낙찰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팔았어. 응? 그게 어떻게 했어요? 돈이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 그럼 이 안 남으면 연립주택이야. 아파트가 아니라. 이번에 뭐냐면 토지가 지분 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 사건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매 들어와서 뺏긴 거예요. 10억 600인데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2억 8천에 낙찰 받았어요. 이거 낙찰 받으면요. 그래서 그 건물 소유자가 둘인데 가서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은 안 판대요. 세가 한 6,800에서 한 7천 나와 1년에 38호실인데 그런데 이 지료가 한 4,800만 원 정도 주니까 그거 주고도 한 2천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800을 1년에 받으면 이거 주고 사가지고 4,800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수익률이 꽤 나오더라고. 그리고 수원세무서 옆에 있기 때문에 세도 잘 나가니까 여차하면 건물까지 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 10분의 1 지분을 이 10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9가 공매 나온 거니까 10분의 1을 이미 3년 전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낙찰받으니까 공유자 우선매에서 들어와서 뺏겨버렸어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떤 거 배우냐? 이런 물건이 있을 때 10분의 1 지분이 나오면 이 사람처럼 3년을 기다리는 거야. 10분의 9가 이렇게 4분의 1 가격
10억짜리가 2억 몇 천까지 떨어지면 공기장 선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내 거고 그 건물까지 내 거 뺏으면 그럼 거기서 땅하고 건물까지 다 내 거로 만들면 10억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땅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8억 차이 나는 거죠? 건물가까지 합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시세로 따지면 감정가가 훨씬 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5번째 이 사례는 이번에 1-1강의 마지막 가죠. 자, 이거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에서 배당 요구를 이제 해 손해불만 사례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도 실전에 있고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이런 거 하면 일물일건주라는 것도 있고 일물일건주의는 하나의 권리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소득한다.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에 있다가 소유자가 B로 바뀌고 B에다가 C면 일물일건주의는 뭐냐? 먼저 성립된 권리가 나중 권리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일물일건 하나의 물건에는 그 두 개가 권리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또 근저당 설정이 되면 먼저 성립된 게 우선하죠. 그러나 이렇게 이런 거 일물일건주의 성립하는 거는 달라요. A로 소유자에 있다가 B로 바뀌고 C 소유자로 변경되면 누가 소유자예요? 이게 우선해요? 이게 우선해요? 이거 우선하지? 아니 이 사람이 판 거잖아. 이 사람이 산 거죠? 이게 우선하죠? 이게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 때 우선하지 못하는 게 일물일건주의예요. 이번엔 뭐냐? 전세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 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또 지상권이 설정이 됐어. 이랬을 때 하나의 부동산에 전세권이 두 개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우선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용익권이잖아요. 그래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용익권하고 사용수익권이지. 용익권하고 플러스 담보물권 두 가지를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물일건주의는 용익권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죠. 담보물권이 아니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 물론 이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우선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뜰 때 이 지상권자가 우선 용익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된다. 특히 전세권 설정이 되고 전세권 설정했는데 후순위가 전세권 설정하면 이게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수익권이 없는 거다. 이럴 때 경매가 들어가면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선순위 전세권도 용익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저당같이 담보물건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독특한 거죠. 지금 얘기해 준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식이에요. 제가 이런 공부를 깊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요, 이거 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거예요. 1순위로 이제 순위번호가 있잖아요. 등기부에 순위번호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날짜를 한번 5월 1일이라고 적고 6월 1일 날 두 번째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2년이 지나서 전세권을 갱신해야 돼. 이 갱신하려면요, 이 사람이 동의를 얻는다면 요 순위번호가 1번이면 1-1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금액도 능가할 수 있고 계약기한도. 그러나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7-1로에서 3번위로 주등기로 가야 돼. 전세권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후순위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이야. 용익권도 있고 담보물권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선수전세권은 존속기한이 지났죠. 이거는 담보물권. 근저당과 똑같아. 담보물권. 그러면 어떻게? 말소기준권리에 의해서 사용수익권은 소멸되는 거죠. 이 사람은 1순위를 배당받고 이 사람은 2순위 배당받고 이 사람은 어차피 집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선순위라고 해도 대항력 없어. 왜? 대항력은 이게 1-1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1-1로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등기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선수채권이 처분행위에 반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 아마 지금 동영상 듣는 분들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이런 얘기 더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괜히 고민하면서 김동희 선생님 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헛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이 선수리 전세권이 있는데 실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전세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권은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사용 용의권을 포기하고 담보물권을 주장하면서 이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과 똑같아. 경매로 소멸되는 거예요. 불가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사례도 통용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사례에 가보면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사람이 후행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1순위를 배당받고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선행경매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이렇게 96년 1월 22일 날 하고 확정일자도 96년 11월 11일 날 했어. 그러니까 전입보다 한 10달 늦게끔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죠? 근데 이 사이에 근저당권자가 있었어. 96년 5월 29일이니까 딱 중간이죠? 이게 매각이 얼마 됐냐? 1,0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 받고 얘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은 있지. 왜냐면 전입시효가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을 이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지금 판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아까 전세권도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게 말소 기준이잖아요. 말소 기준이 이제 근저당이 언제냐? 날짜가 5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3월 1일 날 그 빨간 날이죠. 3월 1일 날 또 그 근저당 설정에 따르면 또 선생님도 거짓말이라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3월 10일 날 이날도 일요일은 아니겠지. 3월 10일 날 이제 뭐냐면 그 갑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언제냐? 좀 뭐 대충 하다가 보니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한 이제 6월 10일 날 갑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예요? 대항력은 3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면 6월 10일 당일 주간. 당일 주간이라는 거는 주민센터가 문 여는 0910 땡에서 18시 땡땡. 아무도 몰라 이거는.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으면 다 동순이에요. 시간에 구하요. 그래서 당일 주간에 효력이 받는 거는 이 주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다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선순위 임차이지만 확정일자 늦어서 배당을 못 받고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은 대항력만 있고 이제
대항력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은 뭐냐면 경매나 공매 절차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 처분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낙찰자에게 내 임차권을 승계시키는 거죠. 나는 그냥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다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인데. 근데 나는 이 대항력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이거 주장하는 거 포기를 할 때 대항력을 스스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때는 어떠냐? 포기하고 뭘로 가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대항력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떠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스스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배당 요구 전까지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이 표현이에요. 더 이상 대항력도 없고 계약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거예요. 그때 뭐냐?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으면 명동에서 받고 나가주면 되는 거고, 전액 못 받으면 전세보증 반환이 전체가 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도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도 한 번밖에 못 써요. 근데 이 전에 지금 경매 절차 이 얘기한 아까 지금 경매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선순위 이 사람이 대항력을 수습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영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공매가 또 진행된 거예요. 지금 공매. 여기 절차에서 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미 배당 우선 변제권을 한 번 사용하면 그게 경매든 공매든 하나의 임차권 갖고는 하나의 대항력과 하나의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공매 절차에 보면은 다 일순위 배당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매에서. 자, 이거 지우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손해를 안 보겠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는 등기부를 잘 봐서 선행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거기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이걸 꼭 보고 낙찰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경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한 푼 못 받은 거 알았죠? 이게 공매가 진행이 됐어요. 이거를 공매로 낙찰받고 또 찾아와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와가지고 그냥 막 울라고 하더라고. 제자분이 와가지고. 이게 공매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공매가 진행했는데 누가 봐도 어떻게 했어요? 4,200만 원인데 제일 빨로. 왜냐면 본막이지만 등기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2002년도잖아. 이 사람이 96년도야. 전입신고도 빠르고 확정일자 빠르니까 당연히 이거 1등으로 배당받을 거라고 알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 등기부만 떼어봤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 경매 사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해서 이미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도 이미 써먹기 때문에 더 이상 우선 변제 주장할 단지 계속적으로 재경매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돈 주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배당 자체에서 우선 변제권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낙찰받은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좀 이해가 가요? 가시죠? 간다고 얘기해요. 어? 교수님, 그리고 그 세입자는 만약에 배당력을 안 했을 경우는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아예 경매 절차에서 안 했다. 안 하면 그냥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또 배당 요구를 했어도 못 받았다. 그럼 낙찰자가 돈을 줄 때까지 그때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을 전부 반환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 이미 포기했잖아. 이미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에서 없어졌잖아. 근데 뭐죠? 미배당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일반 매매에서 내가 임차인인데 집을 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계약을 그 사람이 해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약 해지했으니까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왜? 돈 줘 그러지, 돈.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알아둘 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다. 하나의 임차권 갖고 동종 동질이 임차권 갖고는 하나의 대항력과 하나의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걸 다 써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인수는 대항력을 이제 그 전세보증을 지급화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 동시에 한 변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